나이 들수록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의 모임에 나가셨나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돌아오실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제가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거든. 그런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있더라고. 어떤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내 컨디션 탓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직장 회식, 동창회, 친목 모임, 그리고 은퇴 후에는 노인대학이나 동호회까지. 처음엔 그저 시간도 많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어 이런저런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내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의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갈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한 뒤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이제는 즐겁게 살아야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자리들. 그런데 왜일까요? 분명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허하고 오히려 피곤이 몰려옵니다.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기분일까? 그렇게 혼자 속으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인맥을 쌓아야 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사람. 이런 만남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위로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어떤 모임에서는 늘 비교와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녀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68%가 모임에 다녀온 후 마음의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그 피로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적 소진이라고 부르며 노년기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단순히 모임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고 싶은 자리,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가득한 모임에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허탈하고 무거운 마음만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질로 평가받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바로 질투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농담처럼 웃고 넘어가던 말도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오랜 지인 사이에서 느끼는 질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어르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몇 번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예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친구들이 나를 더 반갑게 맞아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지. 회비를 더 내라, 밥값을 대신 내라, 심지어는 내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말까지 들리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비교심과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큰 성취들이 이미 마무리된 시기라서 남과 자신을 더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쁜 마음에 손주가 상을 받은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아직 자녀 결혼조차 성사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더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감정이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랜 인연도 단숨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질투와 시기가 느껴지는 자리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둘째, 꼭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모임에서 대화 주제를 신중히 고릅니다.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는 비교성 이야기는 가급적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저를 헐뜯거나 불편한 태도를 보이면 억지로 웃으며 참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함께 웃고 즐기며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지만 또 어떤 모임에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 자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자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격려가 아니라 비교와 불안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 이 단순한 결심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질투의 그림자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내 실패에도 따뜻하게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젊을 때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두 잔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터놓고 웃고 떠드는 자리는 그 자체로 추억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은 더 이상 단순한 기쁨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위험 요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65세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넘게 직장 동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 기울이며 추억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남았습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럼 술도 못 마시냐? 별것도 아닌데 라며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분위기에 밀려 억지로 술을 마셨다가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술자리가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음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의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의 경우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았다로 끝나지 않고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술자리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그때 승진을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다. 네가 늘 우리 발목을 잡았잖아. 술잔을 기울이며 오가는 대화 속에 묵혀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모임은 어느새 즐거움이 아니라 갈등의 장이 됩니다. 다음 날이면 후회하지만 이미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게 됩니다. 은퇴 이후 술자리는 더 길어지고 더 자주 열리게 됩니다. 아침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쉽고 결국 다음 날은 온종일 피로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인연인데 끊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 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는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 후 함께 커피를 나누는 모임, 주말마다 등산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그림을 그리며 차를 마시는 모임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술 없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술이 없으니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가 오가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던 친구들과 오늘은 술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좋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함이 아니라 상쾌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술을 끊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라고요.
정신이 맑을 때 나누는 대화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술에 의존한 관계는 결국 후회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모임은 나를 웃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술잔에 의존해 겨우 이어가는 자리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술자리는 순간의 즐거움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술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따뜻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지쳐버리는 때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피곤하고 이유 없이 한숨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해준 68세 이은정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대학에서 사귄 한 친구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마다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몸은 쉬었는데도 머리와 가슴은 무겁게 짓눌린 듯 피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만남 후 며칠 동안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감정적 소진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질환은 물론 심장질환 같은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대화가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상대방 이야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행동합니다. 한 번은 이은정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는 대뜸 자기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자랑으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은정 어르신은 크게 서운했고 이후 그 대화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둘째,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말투로 누구는 암에 걸렸대, 누구는 치매라더라 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릴수록 내 몸과 마음이 병드는 셈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 속상한 친구가 있는데도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서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을까라는 배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모임에 나간 사람들은 기운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지치고 불편해집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대화 자체는 길지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이상하게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의 기운은 그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는 그것을 에너지처럼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모임 후에 마음이 유난히 피곤하고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계속 만나면 결국 잃는 것은 내 건강입니다. 셋째,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삶 전체를 밝게 비춥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란 곧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를 지켜야 삶이 빛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따뜻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도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존중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무례해지고 품격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71세 이은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지.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었어. 한두 번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언행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노인복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품격 없는 대화와 행동이 상위 3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혈압 상승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지난번 한 모임에서는 어떤 회원이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웃음을 샀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정작 조롱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둘째, 자기 편의만을 우선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모임 장소를 늘 자기 집 근처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구성원들에게 피로감을 쌓이게 하고 결국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셋째, 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건강 문제나 가정사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자리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은미 어르신이 조용히 공유했던 병원 진단 이야기가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는 더 이상 그 모임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년기 탈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나이가 들면서 제어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무례한 행동 하나가 모임 전체의 신뢰와 존중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이니 이해해야지 하며 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례는 더 심해지고 결국 소중하게 이어온 모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모임에서 한 분이 제 외모를 두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웃어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참석을 끊었습니다. 제 선택이 이기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품격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왜냐하면 노년기에 우리의 정신적 안정은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리 오래 인연을 이어가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례함을 당연시하는 모임은 정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년은 품격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배려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 지금이야말로 품격을 가장 빛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노후를 따뜻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임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단순히 즐거움의 장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임은 우리의 건강과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거나 무료라는 달콤한 미끼로 다가와 결국 우리의 노후 자금을 빼앗아가는 모임입니다. 76세 김정희 어르신은 최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료 온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행이 끝날 무렵 200만 원이 넘는 건강제품을 억지로 사야 했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무료 검진, 무료 관광 같은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첫 번째 수법은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주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자마자 값비싼 의료기기를 권유하며 오늘만 할인된다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의 미끼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며 버스에 태워놓고 중간에 홍보관으로 데려가 결국 건강식품이나 의료용 매트를 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봉사를 위장한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봉사활동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헌금과 투자를 강요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분은 그날은 단순히 봉사 모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카드값만 수백만 원이 늘어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한 번 당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명이나 계약을 강제로 하게 되면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4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모임은 반드시 의심하라. 둘째, 물건 구매를 전제로 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라. 셋째, 결정을 재촉하는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마라. 넷째, 큰 금액의 지출은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라. 특히 오늘만, 지금 바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누군가가 권유하면 무조건 이렇게 답합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으로도 강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과 땀, 그리고 인생의 결실입니다. 이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자리를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모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모임은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힘은 수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제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남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시간을 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노후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날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이르니 다 되어가는 나이에 손주의 입에서 할머니 냄새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내 가슴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누구보다 깔끔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손주는 무릎에 앉기를 피했고 안아달라고 해도 얼굴을 찡그리며 뒤돌아섰다. 그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사실 이런 경험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또래 친구들 중 상당수가 어느 순간부터 버스 옆자리가 비는 것을 느끼고 며느리가 은근히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내가 그 냄새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나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료실에 앉아 나눈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비싼 향수를 뿌렸는데도 왜 아들이 창문부터 열까? 결국 향수는 오히려 역효과였다. 본질을 가리기만 할 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겪는다. 첫째, 땀의 변화다. 젊을 때는 하루에 거의 1리터 가까이 땀을 흘려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지만 60을 넘기면서 그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많은 이들이 땀이 줄었으니 냄새도 줄겠지라 믿지만 정반대다. 땀이 줄수록 노폐물은 피부 위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결국 더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넷날이라는 산화된 지방산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직 중년 이후에만 급격히 늘어난다. 이 노넷날이 바로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정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다. 침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얻는다. 그 결과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몸은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은 민감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할머니 옆에 앉기를 꺼리고 손자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연다. 그 순간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솔직히 말한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 진료실을 찾은 71살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왜 며느리가 제 방문만 열면 환기부터 할까요?
그 눈빛에는 자존심이 무너진 남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다. 향수나 방향제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진실을. 내가 30년 넘게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하다. 냄새는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다. 몸의 변화, 습관, 그리고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아 웃으며 안기고 가족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았다. 냄새가 사라지자 마음속의 거리도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특정 부위 3곳만 제대로 씻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된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특별한 약이나 제품도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잃기 쉬운 것은 단지 건강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손주의 손길을 놓치는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기에 오늘 나는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다. 삶을 다시 환하게 만들고 가족의 미소를 되찾게 할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러분이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이니까.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는다. 정말 냄새가 나는 원인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대답을 망설인다. 단순히 씻지 않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과학적이다. 내가 수만 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진실은 분명하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였다. 먼저 땀의 변화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800ml에서 1리터에 가까운 땀을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겉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통로가 막히면서 피부 표면에 찌꺼기가 남게 되고 세균은 그곳을 먹잇감 삼아 증식한다. 그렇게 생겨난 부산물이 바로 불쾌한 냄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다. 우리 몸에 기름기인 피지는 젊을 때와 노년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넷날이라는 물질이 늘어난다. 이 노넷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70대의 최고치를 찍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이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성분이 노인 피부에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특유의 퀴퀴하고 오래된 냄새, 이 물질이 주범이다. 셋째는 구강 환경이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40~50% 줄어든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방패다. 하지만 양이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입냄새가 심해지며 가족과 대화할 때조차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69살의 한 할머니는 내게 말을 하려 해도 손주가 자꾸 거리를 두니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한 위생 문제와는 다르다. 아무리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몸속 생리학적 변화는 냄새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억울해하는 이유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깔끔하게 사는데 왜 나만?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정확히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훨씬 단순하다. 나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알았으면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남은 건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비싼 향수를 매일 뿌리셨다. 그러나 며느리는 방문만 열면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향수는 문제를 덮어버렸을 뿐 오히려 냄새가 겹쳐 더 심하게 느껴지게 했다. 나는 그분께 솔직히 말했다. 향수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가벼운 운동,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습관,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순한 청결법. 이 세 가지만 지켜도 70% 이상의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만난 한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2달 뒤 손녀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요 라며 웃었다. 그녀는 그 순간 다시 살아있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과학적 근거 위에 실천이 더해질 때 가족의 시선은 달라진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처음 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할아버지 방 냄새 심해 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알려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6달 만에 그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습니다. 다시 안아달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눈물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다. 결국 핵심은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다. 냄새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그러나 그 신호를 외면할 수도 바꿀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 나는 3가지 기본 원칙과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다시 불러오는 작은 열쇠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 말이다. 내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냄새 문제를 줄이는 데 있어 거창한 비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낳았다.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단 일주일, 길어야 1개월만 실천하면 가족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늘 나는 그 3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이다. 물은 몸의 가장 강력한 청소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며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많은 분들이 내가 뭘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분명하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신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체내 노폐물 수치가 훨씬 낮았다. 내 환자 중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물 한 컵을 습관화한 지 2달 만에 손녀가 할머니 요즘 냄새가 안 나요 라고 말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원칙은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 20분, 그것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에 나쁜 세균을 줄여준다. 또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65살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처음엔 걷기를 두려워했지만 5분에서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렸다. 3달 뒤 그는 당당히 말했다.
요즘은 아들이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 방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작은 발걸음이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기적을 만든 것이다. 셋째 원칙은 샤워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고 혹은 귀찮다고 매일 샤워를 피한다. 그러나 샤워는 냄새 관리의 핵심이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하면 평소에 씻기 힘든 깊은 노폐물까지 빠져나간다. 내 환자들 중 70% 이상이 이 습관을 시작한 뒤 가족의 반응이 한 달도 안 되어 달라졌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낸 분들의 사례는 내게도 늘 감동을 준다. 73살의 한 할머니는 몇 년간 손주에게 안겨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 물 한 컵, 하루 20분 산책, 그리고 미지근한 물 샤워를 꾸준히 지킨 지 2달 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냄새가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의 천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원칙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문한다. 그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은 비싼 제품이나 약을 팔기 위해 문제를 과장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왔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에게 약이 아니라 습관을 권했다. 그 결과는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삶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아침물 한 잔, 햇볕 아래 걷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우리는 가족에게 다시 따뜻한 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지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의 사랑을 지켜내며 무엇보다도 노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단순한 습관을 넘어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 세 곳을 알게 된다면 냄새의 90%를 줄일 수 있다. 그 비밀을 곧 알려드리겠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단 세 부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냄새의 90%는 사라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그 후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첫 번째 부위는 살이 접히는 곳이다.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곳이 세균의 천국이 된다. 땀이 고이고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놓쳐버린다. 나는 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다. 그녀는 30년 동안 매일 목욕을 해왔지만 뒷목과 귀 뒤를 거의 씻지 않았다. 단 일주일 동안 그 부위를 꼼꼼히 관리한 뒤 손주가 다시 안겨왔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거리감을 없앤 것이다. 두 번째 부위는 털이 많은 곳이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인다. 특히 두피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단순히 샴푸 거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야 한다. 내 환자였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늘 머리 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두피를 꼼꼼히 씻는 습관을 들인 후 손주가 다시 그의 머리를 만지며 놀았다. 그는 내게 머리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손주가 말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남성 어르신이라면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역시
피지가 쉽게 쌓이므로 반드시 거품을 충분히 내어 닦아내야 한다. 세 번째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이 대표적이다. 발은 특히 심각하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 냄새는 방 안 전체로 퍼져 옷과 침구류에까지 배게 된다. 68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발 냄새로 고생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매일 양말을 갈아 신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이제 가족들이 제 방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 합니다.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야 한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든다. 둘째, 너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향이 강한 비누는 순간적으로 냄새를 가릴 수 있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다시 냄새를 유발한다. 셋째, 씻은 뒤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한다. 습기는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이 세 부위를 씻지 않으면서 냄새가 없기를 바라는 건 잡초를 뽑지 않고 꽃밭이 깨끗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을 뿐인데 손주가 다시 제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천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냄새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꿀 때 비로소 냄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진실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한다.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일 뿐이다.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입안을 관리하는 습관, 옷과 집안 환경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는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생활 습관 전체를 함께 점검하라고 말한다. 첫째, 음식이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메밀 같은 음식은 몸의 산화를 늦추고 노는 날 같은 냄새 물질의 생성을 줄여준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을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체취가 훨씬 부드럽게 변했다. 내 환자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사과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바꿔놓았다. 둘째,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다. 수분이 많은 오이, 배, 수박 같은 과일과 채소는 체내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한다.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결국 피부로 냄새가 배어나온다. 현미밥, 잡곡밥,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든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후 냄새가 현저히 줄었다며 이제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셋째, 구강 관리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혀를 닦지 않으면 입냄새는 줄지 않는다. 혀 표면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혀 클리너 사용을 권한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도구지만 효과는 놀랍다.
혀를 매일 청소한 환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면 입안이 항상 촉촉해져 세균이 자라기 어렵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 일석이조다. 넷째, 술과 카페인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은 땀으로 배출되며 독특한 악취를 낸다. 커피와 차는 몸을 탈수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킨다. 내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술을 끊고 보리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방이 상쾌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오랫동안 눈시울을 붉혔다. 다섯째, 옷과 생활용품 관리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해도 옷과 침구류에 냄새가 배면 소용없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옷은 하루 입으면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가장 좋다. 햇볕은 자연 살균제다. 또한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한다. 베개는 특히 중요하다. 머리에서 나온 피지와 각질이 베개에 쌓여 냄새의 근원이 된다.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고 베개와 이불은 2세 3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신발과 양말도 빼놓을 수 없다. 발냄새는 양말과 신발에서 증폭된다. 양말은 면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려야 한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흡수 효과가 탁월하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한 뒤 방에 들어온 손주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다. 황희는 곧 청결이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야 한다. 추운 겨울에도 잠깐의 황희는 필수다. 한 할아버지는 늘 추워서 창문을 닫고 지내셨는데 하루 2번 환기를 시작하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방에 들어와 창문부터 열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환경 관리까지 함께 실천하면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진다. 결국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사회와의 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이 가져올 변화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히 냄새 없는 삶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나는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단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족의 따뜻한 품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얻었던가. 젊음, 건강, 직업, 친구,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받는 삶과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75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주가 그의 방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창문부터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6달 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섰다. 꾸준히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샤워 습관을 바꾸며 옷과 집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다시 안아달라 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주와 대화할 때 멀리서만 이야기를 나눴다. 입냄새 때문이었다. 그러나 혀 클리너를 사용하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자 단 3주 만에 손주가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모두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생활 습관의 힘이었다. 비싼 약도 값비싼 향수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결심이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단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가족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되찾는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년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존엄을 보여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정보만 얻고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며 샤워할 때 놓쳤던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시길 바란다. 단 일주일 만에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한 달이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이다. 노인의 냄새는 숙명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냄새가 사라질 때 손주의 천은 다시 돌아오고 가족의 미소는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밝히고 노후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과 삶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달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힘이 사라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부부 생활조차 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과 두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약에 의존하거나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경고들을 무시했을 때 커져서 다가옵니다. 마치 낡은 집의 벽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물방울을 그냥 두면 결국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2번이던 것이 3번, 4번으로 늘어나고 깊은 잠을 자고 싶어도 몇 번씩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 뒤에는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침에 당연하게 느껴졌던 발기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위로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초라해지는 듯한 기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어르신은 65가지 큰 병 하나 없이 농사일을 하며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은 한 방울씩 떨어지듯 나오며 속옷은 젖고 아침마다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게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립선은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지만 남성 건강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단순히 소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증상을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딘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말하기도 창피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리며 결국 늦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3번, 4번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면 낮에는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무너진 삶 속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위축되며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혹은 부끄러워서 실천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 채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밤마다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는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힘들다. 아침에 활력이 사라졌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몇 년 후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약 없이,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뒤에는 삶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열쇠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박상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땀 흘리며 일했고 60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분은 100살까지도 거뜬히 사실 거야 라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전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2-3번씩 깨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나서 4번, 5번까지 되었습니다. 깊은 잠은 사라졌고 낮에는 피곤에 시달리며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게 버거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몸이 쇠해지나 보다 하고 애써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서서 1분, 2분, 길게는 5분 넘게 있어야 겨우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옷이 젖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이라니. 그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가도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고 물도 일부러 적게 마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화장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한 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아내와는 50년을 함께하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던 단단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시도해보아도 중간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부끄러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아내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위로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났나?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신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자 남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아침에 활력이 사라진 경험 말입니다.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부끄러움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만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부끄러움이 가슴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 비대증. 의사는 약물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평생 먹어야 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300만 원 가까이 들고 회복에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 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 김진호 씨가 놀라울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얼굴빛이 화사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지? 그때 김진호 씨가 들려준 비밀은 박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작은 만남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방법. 그것을 알게 되면서 박상철 어르신은 비로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을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이제 그 해답이 곧 공개됩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단순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그러나 의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약이나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때문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집에 돌아오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치료를 시작하면 결국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립선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쌓이고 막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호두만 하지만 남성 건강에 있어 그 비중은 매우 큽니다. 전객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파이프에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좁아지고 막히며 물이 흐르지 않듯 소변길도 막히고 전립선은 붓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그저 약만 받거나 수술만 권유받을 뿐이지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50세 이상 남성 30중구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전객을 배출한 남성들은 4일 7회만 배출한 남성들보다 전립선 질환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객의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부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객이 배출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관계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은 더더욱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전립선 속에 액체가 오래 머무르고 그것이 굳어 염증을 일으키며 비대로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박상철 어르신이 평생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나이에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느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잔인합니다.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고 소변은 시원하지 않으며 삶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한 대가가 건강을 잃는 것이지요. 김진호 씨가 박상철 어르신에게 해준 조언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객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창피한 걸 내가 이 나이에. 하지만 곧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접하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일주일에 2번씩만 실천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소변이 훨씬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 밝기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객 배출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몸속에 오래 쌓이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고 전립선을 막으며 결국 병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상철 어르신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김진호 씨가 알려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더 이상 병원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과 수술만 권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웠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 민감한 부위에 칼을 댄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 불안한 나날 중에 운명처럼 찾아온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오랜 친구 김진호 씨를 마주친 것입니다. 어? 자네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나이임에도 김진호 씨의 얼굴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밝았고 걸음걸이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대화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저렇게 건강할 수 있지? 둘은 인근 다방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5번씩 가고 소변도 시원치 않고 이제는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 이젠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 친구 앞이라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진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네. 나도 70에 접어들었을 때 똑같은 문제로 힘들었어. 의사들은 약만 주고 수술을 권했지.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전립선은 약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군. 박 어르신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한 거야? 김진호 씨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객의 정기적인 배출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부끄러웠어. 나이 들어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전립선을 살리는 길이더군. 내가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실천했더니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에 힘도 돌아왔어. 지금은 아내와도 여전히 가까워. 나이 탓이 아니었더라네. 박 어르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나이에 그런 일을?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생생한 증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그 말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게 답일 줄이야.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비밀, 그리고 사회가 쉽게 말하지 않는 주제. 하지만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이야말로 그의 건강을 되돌릴 열쇠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친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전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산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자신감이 사라진 것도 결국 전립선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큰 병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진호 씨의 말은 단순히 건강 비결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때때로 우연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의사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감춰졌던 해답.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잃어버린 활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박상철 어르신이 직접 실천한 방법,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경험한 특별한 활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친구 김진호 씨가 알려준 방법, 바로 전립선 활력법을 직접 실천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여전히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에 의존하거나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전립선 활력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 전객을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은 시절의 습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성기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립선 주변까지 충분히 자극하여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우선 그는 환경부터 바꾸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따뜻한 욕실에서 편안히 앉아 시간을 들였습니다. 긴장을 풀고 최소한 15분 이상 여유 있게 접근했습니다. 급하게 하려 들면 효과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활이었습니다. 건조한 마찰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보통은 성기의 끝부분만 자극하게 되지만 전립선 활력법은 달랐습니다. 성기 밑부분과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전객이 나오기 직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2~3번 반복하자 몸속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그는 솔직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에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5번씩 일어나던 화장실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훨씬 굵고 시원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잊고 지냈던 단단한 반응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 변화를 느꼈고 어느 날은 눈물이 맺힌 채로 여보, 다시 예전 같아졌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자신이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기도 홍천의 박명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2달간 실천한 후 밤에 5번씩 가던 화장실을 2번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뒤에는 아침 발기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3달 후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활력법은 약처럼 부작용이 없고 수술처럼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거나 무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현대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이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하고 수술은 돈과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료이며 자연스럽습니다. 손끝의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는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방법이 단순히 소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약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그의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활력법을 통해 소변이 시원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와 함께 웃었고 동네 모임에도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전북 정읍의 이만수 어르신은 화장실 문제로 외출을 꺼리다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4달간 꾸준히 실천한 끝에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강병호 어르신은 아내가 눈물 글썽이며 신혼 같다고 말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활력법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관계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전객을 몸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과 활력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관리이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 길을 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는 결코 오래된 근육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용기를 키워주고 그 용기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고 계속 불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것인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용기 내어 한 발 내딛는다면 여러분은 남은 세월을 훨씬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 사라진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